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구례, 곡성 등 전남 북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무더위 속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김용록 전남도지사를 초대해 수해 등 현황과 함께 반환점을 둔 민선 7기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용록 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반갑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남의 이제 기록적인 폭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남의 피해 현황, 오늘까지 현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 7, 8일 양일간을 전후해서 전남의 우심 시구는 600mm 이상의 폭우가 이렇게 단기간에 쏟아졌기 때문에 대단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10분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산사태랄지 하천 뚝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특히 주택 침수 피해가 대단히 많이 나서 3,500세대 정도의 주택 침수 피해가 있었고 또 산사태도 330개소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여러 곳이 사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산상의 피해만 하더라도 공공시설 포함해서 전체 4,500억 정도 이를 정도로 이렇게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도 이렇게 다 되고 일부는 또 고속도로랄지 철도까지도 유실이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응급복구는 다 현재 마친 상태로 있고 또 단전 단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택 침수가 크거나 주택 전파되신 분 이런 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주택 전파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주택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집에 돌아가시지 못한 이재민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지금 이제 안정적인 상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9월이면 또 8월 말부터 9월까지는 또 태풍 기간이라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응급복구라도 다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현재 그 폭우 피해 일단은 수습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제 응급복구를 위해서 모든 일단 어느 정도 응급복구는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2차 피해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복구, 항구 복구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 또 우리 피해를 당하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이랄지 법에서 정한 지원을 속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피해 조사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한 분의 피해도 누락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재해 구호 기준을 보니까 예를 들면 사망 실종자 위로금도 뭐 20년째 1천만 원으로 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또 주택 침수 당하면은 사실상 가사도구 이런 생필품이 다 젖어서 못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100만 원 이제 피해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200만 원을 이렇게 상향 조치를 건의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치를 해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과 피해 조사를 정밀하고 또 정확하게 하고 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와 피해 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는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과거의 일을 한 번 당한 일을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당한다면 그것도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책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난 것들은 통상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지요. 워낙 사상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문제가 범람이 된 이제 구례 서시천, 구례읍의 서시천이랄지 나주의 문평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뚝보다 이렇게 다리 교량이 있는 부분이 접속 부분이 낮습니다. 낮죠. 낮아서 예를 들면은 그 물이 결국은 강둑이 보다는 낮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때 그 다리 접속 부분이 있는데 낮은 부분부터 이렇게 물이 범람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세굴이 돼서 다리 부분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주의 문평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다리를 보면 뚝보다 낮아요. 네. 그래서 30년 전에는 그 기준이 맞겠죠. 네. 그렇지만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30년 빈도가 아니라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야 될 거다. 현재 그래서 서시천이랄지 이번에 피해를 본 나주 문평천의 교량 자체는 멀쩡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다리를 이제는 항구복구 차원에서 이번에 결국은 높여서 숭상해서 새로 건설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피해가 본 것도 항구 복구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피해를 안 봤다 하더라도 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함께 교량에 고쳐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정부의 그런 부분을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을 참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를 한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100년 빈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강한 재해 대책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워낙 수해가 방대하게 발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담에 모두의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피해 복구에 차질 없이 지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사람도 이 누락되는 사람이 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말씀드린다면은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동네 곳곳에 강범위한 이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네.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자원봉사 형태로 TV를 보고 네. 또 우리 일선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도 요청을 하면은 정말 자발적으로 합니다. 과거처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번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대거 우리 도민들이 나서서 피해 보는 분들 가재 도구도 청소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소독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서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군경 우리 또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관에서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한 것처럼 이런 재해가 났을 때도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이런 봉사의 DNA를 보고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고 우리 도민들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의식과 헌신 정신 이게 어떻게 보면 호남 정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선 7기의 2년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아오셨는데요. 자, 2년을 마치신 소감 어떻습니까? 예, 지난 2년간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도민들께서 마련해 주셨고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도 하면 된다. 다 함께 하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실 밀렸던 숙제도 지난 2년간 많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경전선 문제, 또 남이안 철도 문제, 그래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제 2시간 23분에 다닐 수 있는 모든 예산 조치랄지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지난 2년간 해결하는데 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좀 다른 부분도 또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한전공대를 설립하게 돼서 이제 2022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 도민들의 그 여러와 같은 염원을 받들어서 의과대학 유치까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예산을 놓고 보면은 국고 예산이 5조대에서 7조대로 이렇게 대폭 2조나 이렇게 증가를 했고 우리 도 본청 예산만 하더라도 이제 7조 시대에서 9조 시대가 돼서 예산도 이제 대폭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삶도 저희들이
더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을 해서 60만 원씩 우리 농어민들의 그 수고하고 또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그 공공재로서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농어민 공익수당도 신설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민 또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기도 했고 여전히 그 논쟁 중이긴 합니다. 금액을 가지고 논쟁 중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차차 늘어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를 하고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인데 국가가 안 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전국 제출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60만 원, 또 중앙 국가에서 60만 원 이렇게 해서 배로 2배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전에 그 의대 신설 문제, 의대 신설에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당정협의회에서 의대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그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 이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고 지난번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남의 의대는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잘 추진하도록 챙겨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만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전남을 지칭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로 하면은 전라남도가 사실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세종시도 없습니다. 또 다른 창원시도 없습니다. 다른 뭐 경북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시도에서 시에서도 나서고 있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뭐 9개 지역에서 이렇게 하겠다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도지사 협의회 때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다른 시도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취약 지역에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다오 이런 빗발치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유치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는 최우선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이 재해 때문에 저희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신속히 가능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이제 곧 정부 계획으로 확정을 할 건데요. 그럴 때 의과대학 신설도 같이 확정을 해달라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부분은 또 일부 의사협회랄지 또 의료계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번에 의과대학을 추진을 하되 정원을 100명 이상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왜 100명 이상을 받습니까? 우선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어서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100명은 돼야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하려면은 100명이 돼야 일부분은 지역의사도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부권, 동부권 지금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열기와 뜨거운 의지를 모아서 양쪽 지역 다 이렇게 의과대학 유치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분들은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각각 노력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싸운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인데요. 그만큼 염원이 강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싸운다는 것은 안 맞고 저희들은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저희는 100명 이상을 이렇게 증원을 받고 필요하다면은 의과대학을 양쪽 다 이렇게 신설하는 방향도 추진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워낙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다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전라남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최종 안입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각각의 이렇게 캠퍼스를 두고 양쪽의 의대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전라남도 안은 최소한 네. 양쪽 다 대학병원을 두고 예. 또 강의 캠퍼스도 양쪽 다 두고 예. 정부가 의과대학을 양쪽 다 두 개를 할 수 있으면은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들은 두 개를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예. 여의치 않으면은 한 개 의과대학을 만들더라도 네. 대학병원을 양쪽에 둬야 된다. 우리 서남권은 또 섬도 많고 노령인구도 많아서 또 특성이 있고 또 동북권은 산업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특성화된 대학병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거리도 있고 그래서 양쪽 다 대학병원. 그다음에 의과대학들이 보면은 강의를 나눠서 하는 의과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울산대학도 의과대학은 1년은 울산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하고 네. 또 건국대학도 충주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나눠서 하고 전남대학도 예를 들면 강주의 의과대학과 화순의 대학병원 간에 나눠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 프로그램도 양쪽 다 이렇게 하면은 설령 의과대학이 하나로 하더라도 강의 프로그램도 양쪽 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 중에 가장 적은 의대를 보니까 성균관대 의대가 가장 적은데 4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48명의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그 각 과당 14개 과가 만들어져야 되고 각 그 해당되는 교수들이 2명 이상이 배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사께서 의도하시는 전남도의 요구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양쪽에 50명씩의 정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대학이 설립되든 강의 캠퍼스가 만들어지든 해야 될 텐데 자 이건 전남도의 요구 아닌데 정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이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원을 100명 이상 확보하는 데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제 또 그렇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정원은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의료계의 반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네. 반발이 있어서 정부가 이제 당초에 400명 플러스 100명, 그래서 500명 선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00명, 1년에 400명 그 의과대학 증원만 발표했고 의과대학 신설은 몇 명이란 말은 발표를 예.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 의사회도 전국 의사회하고 똑같이 파업에 동참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 의대 신설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이 반발하는 게 향후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한시적인 의사 정원인 반면에 의대 신설을 해서 이 정원을 배정한다는 거는 항구적으로 의사 수가 그만큼 증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파업이고 반발이다라고 하는 게 의료계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의대를 설립해서 의사 수가 확충돼야 된다는 게 지역민들의 요구고 실질적으로 병원협회라든가 지역의 의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전국단체 그 의협에서 이런 부분들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 지역의 입장하고는 무관하게 조직의 입장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 행정명령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남도 의료계에서도 네. 전라남도의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되고 설립돼야 된다 한 것은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네. 찬성을 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또 이중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의사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협의 면에서는 입장도 있고요. 의협 중앙회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 네. 우리 전라남도 의사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라남도의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우리 의료계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한번 좀 이따 공공의료 부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한국판 뉴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해가지고 선언이 됐습니다.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텐데요. 전남행 뉴딜도 98개 사업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하시고 대략 한 9억 9조 정도 되는 이런 사업을 확장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걸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을 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향후 일자리를 창출하실 계획인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제 우리 도민들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비전을 보고를 드렸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블루칩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년 만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해서 사실은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은 블루 이코노미의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궤를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프로젝트 내용이 같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해상풍력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린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 사업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해상풍력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상풍력 사업은 앞으로 이제 8.2기가와트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보면 12.4기가와트인데요. 이렇게 전체가 되게 된다면 현재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인데 9기가와트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영국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이렇게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해상풍력의 장점은 앞으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는 해상풍력이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신재생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추세 방향인데,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이런 시범 도시,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단, 그래서 아리백 그것을 시범 산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이런 시범 산단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겠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솔라시도에 건설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 시티에 아리백 시범 산단을 이렇게 건설하겠다 해서 정부의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스마트 뉴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이렇게 홍수가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제 수개별 이런 조절하는 기능도 AI와 스마트화를 같이 겸해서, 예를 들면 홍수 수위와 댐 간의 유기적인 이런 체계를 만들면 스마트화하면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우리 농경지의 수계 관리도 이 스마트화해서 할 수 있다든지, 우리 산당 관리도 스마트화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마트 또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 적극 추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같은 그 에너지밸리부터 시작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남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이걸 전남형 일자리로 이렇게 창출해서 이 부분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 블루 이코노미 추진하실 당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던 건데요. 지금 이게 정부 계획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상 풍력을 한다, 또 태양광을 한다 이랬을 때 결국 우리 도민의 복지, 또 도민의 소득에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기본소득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기본소득처럼 일정 부분의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을 통해서 도민들의 소득이 얻어진다 하면은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특히 어민들, 어촌계랄지 이제 수협조합이랄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거고, 또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하는데요. 이제 수자원 부분에 있어서는 해상풍력이 절대 그 수자원을 그 이제 어족자원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역에 그 구역에 들어가서는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어업인들의 손해가 가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존 방안을 함께 협의를 해서 이제 해상풍력을 통한 우리 어민들에게도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절대 어떤 부분에 피해가
피해를 바탕으로 아무리 국가적 시책이라도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잘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것을 이제 전남형 상생 일자리로 하면은 우리 이제 해상풍력 사업에 관련된 이제 노동자 이제 이런 노조하고도 예.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생 협약을 잘 해서 전남의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해상풍력을 통해서 12만 개의 일자리, 또 상시 일자리도 네. 많이 나오게 돼서 대형 산단을 하나 건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자재 산업도 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포 이제 신항만 쪽을 배후단지 예. 또 배후 항만을 건설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전남권의 해상풍력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일자리, 그다음에 산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에서 창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그 목포 신항이 이제 4차 항만 정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정부 예산으로 이 부분이 신속하게 건설이 돼야 이 사업 추진 자체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우리 전라남도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리고 현장도 이렇게 보셨는데요. 크게 이렇게 공감을 표현을 하시고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네. 근데 이제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상당히 그래서 걸리는 모양이죠. 이런 그린 누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예타를 하면 또 시간 1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부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청정 블루 이코노미 이걸 선포하시면서 미스터 블루로 불러달라 성공할 경우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고 사실상 이 청정 블루 이코노미의 그 컨셉 자체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가져간 이런 형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방금 이제 해상풍력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공동 접속 설비하는 것도 한전축하고 한국전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뒷받침하기로 MOU도 이렇게 맺었고 이번에 정부가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을 하시면서 한국판 뉴딜 선언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이런 사업에 이제 정부가 해상풍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을 해주신 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 1년간 열심히 뛰었던 그런 성과도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 차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광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관광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우리 서남해안 해양 관광 도로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예를 들면 목포를 보면은 해상 케이블카도 완성이 되고 또 신안 비치, 신안 천사다리도 이렇게 개통이 되고 앞으로 이제 신안 앞에서 해남 화운까지도 이렇게 연도 연륙 사업이 되게 되고 또 여수 앞에까지도 연도 연륙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서 결국 남해안이 해상 교량을 통해서 목포에서 여수까지, 여수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면은 굉장한 세계적인 풍광을 갖추게 되고 그 교량 자체가 또 아름답기 때문에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노력하면서 지난해 전라남도 관광객이 6,250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1,250만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블루 이코노미, 블루 투어 우리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라남도가 아까 말씀한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런 관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제 새로운 전라남도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관광 지역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청정 블루 투어 말씀하시면서 관광객이 6천만이 넘어섰고 올해 관광객이 전남 관광재단을 분리시키면서 7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 달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시대 그 관광의 이 패러다임이 안전, 청결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규모 관광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방향성 자체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청정 블루 이코노미 특별히 이렇게 향후 방향성에서 특별히 변경되거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방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네.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청정하고 또 안전하고 또 가족 단위의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6천만에서 7천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저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광, 또 체험 관광, 가족 관광, 그리고 안전한 관광, 네. 청정 관광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라남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당일치기 관광이 아니고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을 전라남도에 체류하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 네. 현재 이제 진도 솔비치 리조트를 비롯해서 또 목포권에도 또 여수권에도 많은 관광 리조트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1박 2일 내지 2박 3일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까지도 아름다운 서남 해안의 절경,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보러 전라남도에 온다. 그 전라남도에 오는 그분들이 또 음식 관광이랄지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 다 이렇게 고루 확산되는 그런 개념으로 관광객을 앞으로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동부권의 관광은 오버투어리즘을 걱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 숙소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이렇게 관광 수요가 확산되는 반면에 서부권 같은 경우도 급속하게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라든가 뭔가 이렇게 홍보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을 빚어서 다행히 이제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되면서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 관광의 균형 잡힌 관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지금 남해안철도 네. 이렇게 경전선에서 목포 부산을 철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곧 열리게 되면은 예. 정말 목포 쪽에 서남권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목포 왔다가 서울 가고 예. 서울에서 목포 왔다가 부산 가고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 나가면은 전라남도 관광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 경전선 철도 전철화 임성 보성간 구간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참 극복을 잘 해왔습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이 확산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전남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강진 순천의료원이라고 하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었고 심지어는 대구에 있는 환자들까지 받아주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지금 계속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최근에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임금이 체불이 돼서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순천의료원과 같이 5억 원씩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형국이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이제 평소에도 강진의료원이랄지 순천의료원은 적자가 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감염병으로 병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또 일부 병실은 이제 코로나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할애가 돼 있고 일반 환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환자를 받다 보니까 일반 환자가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적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긴급히 1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결국은 우수한 여러 개 첨단 시설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수한 우리 의사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네. 또 상급 병원이 아닌데요. 앞으로 이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면은 의과대학하고 협력 병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병원 자체의 능력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상급병원화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공공의료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화는 추진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지 않고선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강진이나 순천의료원이 독자적으로 이 흑자를 내기는 힘든 구조라고 하면 전남도에서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공공의료 확충 방안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공공의료 차원의 적자를 걱정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되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같은데 보면은 순천 의료원, 강진 의료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공공의료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야지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 순천 의료원, 강진 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은 협력병원화해서 그 도민들이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공 의료병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무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국방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주기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라든가 무안군이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무안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거론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공공항 문제는 현행 법에서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정말 국가적인 필요에서 추진한다 하는 그게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국가에서 잘 검토를 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또 뭐 광주광역시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어떤 그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정책을 함께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런 정도는 공공항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종합적인 인센티브 정책들이 마련돼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면 국가나 또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전을 받아야 될 또 예를 들면은 공공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일선 시군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오히려 나서서 거꾸로 전라남도가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전라남도 지사가 뛰어댄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국방부나 강주광역시가 뛰어다닐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정말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패키지가 마련된다면 도시사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는 또 정부 여러 관계 여러에 대해서도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나와야 지사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실 거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무안국제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활주로 연장 비용 2,800m에서 3,200m로 400m를 연장하는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비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방금 이제 접근 교통 수단을 이제 이렇게 대폭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KTX도 무안공항을 이렇게 거치게 돼 있고 또 남해안철도도 이제 우리 임성역을 거쳐서 무안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임성역에서 이렇게 바로 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부권의 도민들도 철도를 통해서 무안국제공항까지 연계된다 하면은 무안공항이 훨씬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비행사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더 지금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 무안공항의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무안공항이 대폭 활성화될 거 아니냐. 예. 연 이용객 300만 시대로 가고 있다. 현재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얼른 이 상황이 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 그 민선 7기 남은 2년 그다음 후반기 비전과 전략 지사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시도민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전라남도 우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상 풍력이랄지 에너지 융복합 산업 단지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2022년 내지 3년에 유치하기 네. 위해서 또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국제 행사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잘 추진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우리 도민들이 헌신적인 어떤 봉사 정신이랄지 우리 호남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의지를 담아서 함께 뛴다 하면은 앞으로 전라남도 크게 동북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갖는 그런 전라남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세계 속의 전라남도로 이렇게 만들도록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이 전남은 역동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면 후반 2년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획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록 도지사가 이끌 전남 도정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막대한 수해를 태풍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수습하고 이재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전남도, 시군의 역량 발휘를 기대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호남 정신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